자, 여러분들 29호 학습지 꺼내시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공리주의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어서 공리주의 마저 오늘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벤담과 미를 오늘 다 끝내려고 하거든요. 29호 학습지는 선생님이 나눠줬었고 30호 학습지는 오늘 처음 나가는 건데 혹시나 29호 학습지를 잃어버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9호 학습지와 30호 학습지를 같이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출력하셔서 수업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전적 공리주의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공리주의의 원리가 뭐였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었죠? 그죠? 그리고 결과론과 목적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냐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공리주의 학자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행복을 창출해냈을 때 그러한 결과를 창출해냈을 때 그 행위는 옳은 행위다. 혹은 우리의 행위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결과론과 목적론을 얘기하면서 그 결과와 목적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으로 보았다라고 공리주의가 주장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상가들을 학자들을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담 먼저 볼게요. 자, 형광펜 드시고요. 벤담은요 양적 공리주의를 얘기합니다. 양적 공리주의. 자, 우선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자, 경향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여러분 혹시 칸트 기억하시나요? 자, 칸트가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로 봅니까? 아니죠. 자,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을 도덕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그쵸?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무조건 무엇 해야 한다. 라는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다. 우리는 경향성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칸트잖아요. 그쵸? 하지만 공리주의는 아닙니다. 자, 공리주의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한 경향성을 도덕적인 행위에도 그대로 녹여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도덕적인 행위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최대화하는 행위이다. 애초에 우리가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도 그러한 경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최대한 고통은 적게, 쾌락은 최대화하게 만드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자 도덕적인 행위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공리주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리주의의 원리다 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자, 그래서 1번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다. 자, 한 명의 집합체가 바로 사회다 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개개인의 쾌락의 총합이 그래서 사회 전체의 쾌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귀족의 쾌락이나 노예의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 자, 소수의 자본가와 다수의 노동자들을 봤을 때 노동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자본가들의 횡포로 인해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불행하게 수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러한 당시 자본주의 초기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공리주의 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노예나 자본가나 노동자나 서로 우린 인간이고 쾌락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다를 점이 전혀 없는데 돈이 많고 귀족이라고 자본가라고 해서 쾌락이 더 질적으로 훌륭하냐? 그게 아니라 너나 나나 쟤나 우린 다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쾌락을 느끼고 그 쾌락에는 적음과 많음 이런 양만 존재하는 것이지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벤담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입니다. 자, 밑에 화살표에 좀 마저 써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내용을 조금 요약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로만 강조를 한다. 자, 이는 평등 사상을 강조한 공리주의의 입장을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한 인간일 뿐이고 쾌락을 느끼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똑같다. 그래서 나도 하나고 너도 하나로 간주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의 입장인데요. 자,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쾌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쾌락을 느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던 사람들,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공리주의다. 자, 그래서 3번.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모든 쾌락은 다 질적으로 차이가 없고요. 자, 쾌락의 양을 따져야 된다. 양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양적 공리주의를 벤담이 얘기합니다. 자, 쾌락의 양을 따짐으로 쾌락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모든 쾌락을 다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쾌락의 종류는 단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쾌락의 종류는 다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등이 간지러워. 손등을 긁는 쾌락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지적 쾌락 다 그냥 한 종류입니다. 다 한 종류로 바라봐요. 그래서 그 쾌락의 정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바로 벤담입니다. 그러면 이제 쾌락의 양 계산법을 우리가 한번 쭉 적어볼 건데요. 총 7가지가 있거든요. 자, 7가지 한번 같이 쭉쭉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강도. 자, 얼마나 강한 쾌락인가. 자, 쾌락의 정도가 얼마나 강한가, 센가. 첫 번째 강도고요.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자, 쾌락이 순간적인 쾌락이 있고요. 좀 지속적인 쾌락이 있잖아요. 얼마나 쾌락이 지속되는가. 자, 지속성. 자, 세 번째는요. 확실성입니다. 쾌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가? 내가 만약에 아침에 5분 더 잘지 말지를 이제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5분을 자면 정말 확실하게 나에게 쾌락이 주어질 수 있을까? 오히려 5분 잠깐 눈 감는다고 해서 내가 더 이 피곤함이 더 증폭되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더 고생을 하진 않을까? 막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쾌락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확실성을 체크를 해본다라는 게 바로 이 세 번째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요, 신속성이고요. 이것은 이제 근접성이라고도 불립니다. 근접성. 자, 이것은 얼마나 빨리 쾌락을 느끼느냐. 자, 얼마나 빨리 쾌락을 느끼느냐. 얼마나 빨리 쾌락을 느끼는가? 자, 신속성 같은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하고 굉장히 놀고 싶고 자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1년 뒤에 있을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즉각적으로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가 있는 반면에 1년, 멀게는 더 몇 년 뒤에 있을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행위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신속성과 근접성은 쾌락이 즉각적으로 빨리 주어지는가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주어지는가, 이 계산법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다산성이고요. 이거는요, 괄호치고 생산성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쾌락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가.
자, 추가적인 쾌락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자, 다산성, 생산성 예시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갔어. 그래서 느껴지는 이제 자존감이 업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해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미래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에 대한 쾌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 막 이러한 모든 부수적인 쾌락들이 막 발생이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한 행동들이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그러니까 많은 쾌락들을 더 발생을 시키는가? 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다산성이고요. 자, 6번째 순수성. 자, 이 쾌락이 반대로 고통을 발생시키지는 않는가? 이게 바로 순수성입니다. 이 쾌락이 우리가 큰 쾌락을 얻으려면은 약간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도 살아보면서 느껴지는 진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분명히 쾌락을 수반하기 위한 행동인데 정말 순수하게 쾌락만 가져오는가, 아니면 고통을 수반하는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6번째고요. 7번째는 범위입니다. 이제 공리주의답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느끼게 하는가, 그 범위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총 7가지 방법으로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바로 벤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이거 쓰라는 거 낼 일은 없거든요. 외우실까봐 달달달. 이 쾌락의 양 7가지 계산법은요, 여러분들 막 쓸 정도로, 서술할 정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문에는 나오겠죠. 지문에 나오면 벤담이 얘기하는 쾌락의 양 계산법이구나 라는 정도만 캐치할 줄 알면 됩니다. 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알아는 두셔야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그럼 4번 볼게요. 자, 공리주의는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원리를 외치는 사상이잖아요, 공리주의 사상이. 그래서 공익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이 공익을 해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공익을 해치는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를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과 결과물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어. 다수의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소수의 자본가들이 있어. 걔네들 놔둘 거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이 진리, 이 원리를 해치는 그 소수의 자본가들을 그냥 놔둬야겠냐고요? 아니죠, 그쵸? 걔네들을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수의 노동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제재 방법을 4가지를 얘기하고요. 그 4가지는 전부 외적 제재예요. 외적 제재. 그리고 4가지 방법. 자, 왜 외적 제재냐? 외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외적 제재거든요.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4가지 제재의 방법은요, 물리적,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제재가 있습니다. 뭔지 하나하나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익을 해치는 이기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4가지 방법. 첫 번째,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요, 자연적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물리적인 방법, 자연적인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방법으로는 물리적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적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이 공익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4가지 제재. 첫 번째, 자연적 제재 혹은 물리적 제재. 이는 자연법칙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방탕한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병을 얻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제재 방법이다. 자, 두 번째는요, 도덕적인 제재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여론에 의한 비난이에요. 자, 공익을 해치는 이기적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 것. 이게 두 번째 제재 방법이다. 자, 세 번째 정치적 제재 방법. 자, 공익을 해치는 이기적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세 번째 제재 방법은 재판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교적 제재는요? 자, 네 번째 제재는요, 종교적 제재인데요.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신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신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제재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공익을 해치는 이기적인 사람들, 최대다수 최대 행복의 원리를 해치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네 가지 벌이 주어지게 된다, 네 가지 제재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밀에게 가서는 밀은 내적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에게 제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제재하는 거야. 그래서 벤담은 외적 제재를 얘기한다. 이 외적 제재는 외부에서 그 개인에게 가하는 제재를 얘기하고, 내적 제재는 내 안에 양심 있잖아, 양심 같은 거. 이런 내적 제재를 얘기하는 건 밀이고요. 벤담은 전부 다 외부에서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 제재고, 이는 총 4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벤담의 공리주의 비판점. 자, 벤담은요, 양적 공리주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쾌락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한 종류로 봤어요. 그래서 전부 다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은 숫자, 그러니까 양적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도덕적인 행동이고 옳은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벤담의 취지는 아마 그거였을 거야. 노동자와 자본가는 질적으로 쾌락의 차이가 없으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행복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초기 자본주의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너무 불행하고 소수의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기이한 구조, 기이한 형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많은 인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이 양적 공리주의는요, 비난의 화살을 받기 굉장히 딱 좋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손등이 너무 간지러워서 이것을 긁는 쾌락이나,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허겁지겁 먹어서 배를 채우는 그 쾌락이나, 내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느끼는 쾌락,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느끼는 쾌락, 이 모든 것들은 다 다르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쵸?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다르고요. 순간적인 쾌락과 지속적인 쾌락이 있고요. 동적인 쾌락과 정적인 쾌락이 있고요. 이 쾌락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것들을 하나도 구분하지 않고 벤담은 오로지 다 한 종류로 싸잡아서 갔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 밀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쾌락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느끼는 쾌락이 있잖아, 그치? 돼지가 느끼는 쾌락이나 인간이 느끼는 쾌락이나 뭐가 다르냐? 육체적 쾌락이랑 정신적 쾌락이 다 똑같으면 뭐가 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미리 비난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리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자, 두 번째. 자, 입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왜냐? 나도 하나, 너도 하나, 자본가도 하나, 노동자도 하나, 우린 전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다 똑같아, 그치?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 행위는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최대한의 행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소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치? 권리가 침해받는 소수가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러한 이제 소수의 권리
치매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횡포 우려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 바로 이 벤담 공리주의의 비판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칸트는요, 인간이 굉장히 존엄한 존재고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목적의 왕국이라고 부르면서 인간 존중, 인간 존엄성을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리주의도 우리 인간은 급이 있고 우리가 느끼는 쾌락은 대통령이 느끼는 쾌락과 우리가 느끼는 쾌락의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고 쾌락을 느낄 줄 아는 경향을 갖는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 존중의 입장은 칸트와 공리주의가 다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30호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30호 옹크레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벤담에 이어서 이번에는 밀입니다. 밀. 자,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밀이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원전 발췌된 부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오히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또한 만족한 바보가 되느니 차라리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미리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어느 정도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요. 만족한 돼지보다는 오히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앞에는 돼지, 뒤에는 인간이잖아요. 그쵸? 자, 벤담 같은 경우에는 만족, 쾌락, 행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 종류로 보아서 최대한 많은 양의 만족, 많은 양의 쾌락을 느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만족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 그치? 왜냐?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하지만 인간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뒷문장 봅시다. 또 만족한 바보가 되느니, 그쵸? 좀 덜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벤담 같은 경우에는 만족과 불만족 중에서 만족을 선택하겠지. 그치? 왜냐, 모든 쾌락은 한 종류니까. 한 종류인데 그 중에서도 뭐가 더 많은 쾌락을 불러일으키냐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럼 만족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밀은 아닙니다. 불만족하더라도 인간이, 불만족하더라도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두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밑에 한번 학습지를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러나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자, 이를 질적 공리주의라고 하죠. 자, 쾌락에는 질적으로 높은 쾌락과 낮은 쾌락이 있습니다. 자, 낮은 수준의 쾌락은요, 계속적으로 추구하면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쾌락은요, 장기적이고요, 지속적이고요, 점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에피쿠로스의 느낌이 물씬 나죠. 그쵸? 그래서 낮은 수준의 쾌락, 육체적인 쾌락이지,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쾌락의 역설, 기억나시나요? 고통을 수반하게 되지만 높은 수준의 쾌락은, 정신적인 쾌락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쾌락의 특징을 미리 잘 간파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3번, 감각적인 쾌락은 낮은 수준의 쾌락, 그리고 정신적인 쾌락은 높은 수준의 쾌락이다. 이렇게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요, 고상한 정신적 쾌락과 질적으로 저급한 육체적 쾌락을 구분하면서 벤담을 이를 다 하나로 본 벤담을 비판하며 돼지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밀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 존엄성과 정신적 쾌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쾌락 추구가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형광펜 드시고요. 밑줄 칠게요. 자, 인간 존엄성을 한 쾌락의 추구가 행복의 근원이다. 자, 그래서 밀은요, 쾌락에도 질적으로 급이 높은 것과 질적으로 급이 낮은 게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쾌락 추구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과 정신적 쾌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만족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단순히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배를 채우고 부른 배를 땅땅거리면서 아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만족이라는 거죠. 그쵸? 그게 진정한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쾌락의 양의 정도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진짜 행복이 뭐냐? 자, 높은 질의 쾌락이다. 자, 이게 바로 찐 행복이다 라고 봅니다. 높은 질의 쾌락. 자, 단순히 양이 많은 쾌락이 아니라 질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만족한 바보가 아니라 너무너무 만족한 돼지가 아니라 불만족하더라도 인간이 불만족하더라도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높은 질의 쾌락을 주장하는 질적 공리주의다. 높은 질의 쾌락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린 돼지가 아니잖아. 그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위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찐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2번 볼게요. 자, 빨간 펜 들겠습니다. 자, 2번은요, 쾌락의 전문가라고 적어주세요. 쾌락의 전문가. 자, 그러면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아, 그러면 낮은 질의 쾌락과 높은 질의 쾌락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라고 밀에게 물어보니까 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번 볼게요. 밑줄 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이 치는 거예요. 자, 쾌락의 전문가는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다. 자,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은 정신적 쾌락이 훨씬 더 우월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쾌락의 전문가는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을 선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 낮은 질의 쾌락과 높은 질의 쾌락을 구분하는 기준은 둘 다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둘 다 경험해본 쾌락의 전문가라는 호칭을 붙인 사람이 낮은 질의 쾌락과 높은 질의 쾌락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도 낮은 질의 쾌락과 높은 질의 쾌락을 전부 다 경험해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도 쾌락의 전문가고요. 선생님도 쾌락의 전문가입니다. 자, 웬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쾌락의 전문가일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질과 높은 질의 쾌락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전부 다 갖추고 있다. 왜냐? 우리는 전부 쾌락의 전문가들이니까. 오케이? 높은 질의 쾌락과 낮은 질의 쾌락,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밀한테 물었을 때 밀은 쾌락의 전문가만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쾌락의 전문가예요. 둘 다 경험해본 쾌락의 전문가가 낮은 질의 쾌락과 높은 질의 쾌락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 쾌락의 전문가는 진짜 무슨 어떤 전문적인 과정을 수료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쵸? 우리들도 낮은 질의 쾌락과 높은 질의 쾌락을 전부 다 경험해본 쾌락의 전문가들이니까요. 자, 3번 봅니다. 공익을 해치는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방법. 자, 벤담은요, 외적 제재 4가지를 얘기했죠. 자, 밀은요, 내적 제재를 얘기합니다. 자, 1번 외적 제재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고요. 내적 제재는 양심의 후회를 얘기합니다. 자, 공익을 만약에 해치는 어떤 행위를 했어,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에 벤담은 외적에서 제재가 들어간다고 보았고요. 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는 양심의 후회인 내적 제재가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행위,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외적 제재보다 내적 제재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미래 입장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요. 빨간색 펜으로 쓸게요. 미래 자유입니다. 자유. 자,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는 뭐였죠? 내가 할 행동의 준칙을 내가 입법해서 내가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자유라고 보았죠. 그쵸? 자, 미래 자유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밀은요.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공리주의는 자유주의이자 개인주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밀도요.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학자인데요. 자, 1번.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자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개인의 자유의 행사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그때만큼은 우리가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절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적어볼게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칠 때 그때는 내 행위가 제한되지만 그때는 내 자유가 제한되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경우에는 내 자유는 언제든지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미리 보는 자유에 대한 입장이에요. 자, 2번 빨간색 펜으로 쓸게요. 그래서 해악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해악의 원리. 자, 해악의 원리는요. 자, 누구에게 이것도 밑줄을 그냥 선생님이 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치지 마세요. 자, 누구에게 그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뿐이다. 자, 나만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막을 권리가 절대 없어. 하지만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경우가 있대.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하지마 라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해악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정리를 하자면 밀은 자유를 너무너무 강조해. 자유 만세. 자유를 너무 강조하는데 자유를 너무 강조하고 너무너무 중요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유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유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유를 너무너무 누리고 싶은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사람한테 야, 너 멈춰. 하지마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나 또한 자유를 너무너무 누리고 싶어서 그 자유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을 때 그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이 침해됐다? 그럴 경우에는 내 자유 또한 제한될 수 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내 자유 마음껏 누려도 돼. 너의 자유 마음껏 누려도 돼. 이게 바로 미래 자유론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밑에 벤담의 주장들, 미래 주장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밑줄 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치지 마세요. 선생님이 치라고 하는 것만 치시면 돼요. 자, 벤담의 주장들. 거리에서 거지와 마주치면 고통스럽다. 따라서 구빈원을 세워 극빈자를 관리해야 한다. 형벌은 범죄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다. 형벌로 인한 고통보다 이익이 클 때에만 형벌은 필요악으로서 정당화된다. 자, 어떨 때만 정당화된다고? 고통보다 이익이 클 때. 그쵸? 자, 미래 주장들. 자, 자유론.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형광펜 쓸게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자, 이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도 뭐야?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이야.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라는 입장이 아니에요. 밀은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소수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자, 이거 밑줄 칠게요. 소수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자, 우리 앞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우리 공리주의 비판점 얘기할 때 이것을 미리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죠. 그쵸? 자, 미리 아까 얘기했던 그 맥락으로 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공리주의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사회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믿을 수 있겠어? 우리가 협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젠가는 소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나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다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나는 언제까지나 다수일 수는 없는 거잖아. 나도 언젠가 소수가 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병폐 때문에 문제점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이 문제점을 미리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소수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사회가 결국에는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학급에서 27명, 28명 이렇게 있잖아. 근데 담임 선생님이 1명, 2명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해. 그리고 나머지 25명을 행복하게 만들어. 그런 담임 선생님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그 학급에 있는다고 해서? 안 행복할걸? 그치?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는 국가가 소수의 권리와 이익을 무시하고 다수의 권리와 이익만 챙겨주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 국가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서로 협력은 할까요? 국민들이 국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밀은요,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오히려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소수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왜냐?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니까 라는 입장이 아니라 소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더 많은 이익을 불러일으키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요. 자, 마지막 공리주의. 자, 공리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밑줄 칠게요.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과 마찬가지로 질도 고려하는 것이 보통인데 유독 쾌락을 평가할 때만 반드시 양을 의존하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라면서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다. 여러분들, 공리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해서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